예, 그러면 오늘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한일 심포지움 이 세션 토론 박근혜 정부 한일 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김기정 교수님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일 수교 50주년 심포지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사회를 맡은 이 세션은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 해법에 관한 토론입니다. 한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겠는데요. 제가 발표 토론자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께서 PPT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청중석에 가서 가시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으신 성공회대학의 양기호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네 분의 토론자 중에서 첫 번째는 아사히 신문의 편집 담당 보좌역을 맡으신 이치가와 하야미 선생. 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의 서울 지국장을 맡고 계시는 요네모레 고이치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연구원의 원장이신 김창수 선생님께서도 참석하셨고요. 저희 오른쪽에 맨 빈자리는 한국일보 논서 실장인 황영식 실장님이신데 여러분 미리 박수를 쳐주셨다가 나중에도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나중에 오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양기호 교수님 발표 한 20분 정도의 발표를 듣고요. 토론은 한 8분 정도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아마 1세션에서도 유사한 아마 디렉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동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십사라는 주최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기호 교수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희는 저 밑으로 좀 움직일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늘 10월 8일,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17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오늘 세미나가, 한일 양국의 외무성 또는 외교부의 인증사업으로서 50주년 사업 인증사업으로서 또 진행되는 것도 또 하나,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전에 여러 가지 동북아 영토 또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G2 체제 이런 동북아의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겹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그런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뿐만 아니라 이런 남아시아 쪽에서 동남아 쪽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과의 이런 영토 또는 도서 분쟁 같은 것이 상존했습니다. 사실 이제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1세기는 동북아의 시대이다 이렇게 많은 예상이 있었고 동북아 자체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번영의 어떤 이런 국제 질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중일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적절한 또는 지나친 긴장 관계 또는 이제 남북한의 어떤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런 우리가 10여 년 전에 기대했던 동북아의 어떤 새로운 장, 그런 동북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포린 폴리시라는 외국의 저명한 이런 외교 잡지가 2013년 1월 달에 발칸화하고 있는 동아시아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발칸이라는 것은 이제 중부 유럽으로서 항상 이런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국제 분쟁의 단서를 제공했던 굉장히 이런 촉발되기 쉬운 하나의 어떤 발화점 같은 그런 곳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런 동북아의 긴장,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제 동북아 갈등 구도가 나와 있으면은 지금 이제 동북아 군비 경쟁이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한 1,300억 달러, 일본이 한 48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이 3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국방비 또는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약 258만 명의 중국 군대, 120만 명의 북한군, 65만 명의 한국군, 24만의 자위대, 전체 약 467만 명, 약 50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군대가 약간의 긴장 상태 또는 실제로 준전시 또는 전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대부분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이란 숫자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토, 주로 이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해외 주동미군의 경우는 약 5만 4천 명에 대비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합치면 무려 6만 5천 명 가까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런 동북아의 어떤 냉전체제 또는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쉽사리 사라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것은 이제 2008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연합의 어떤 창설을 기념하는 그런 환호성인데요. 전후 체제라는 것이 유럽 체제하고 동북아의 체제라는 것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동북아와 유럽의 어떤 대비점 같은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에 있어서 전후 체제라는 것은 1946년에 도쿄 재판,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 그리고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도쿄 재판의 경우에는 위안부라든지 난징 대학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상의 범죄에 대한 재판소에서 철저한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트린 죄 그리고 인도상의 범죄가 니른베르크 재판에서는 확실하게 단죄된 데 비해서 이 도쿄 재판에서는 말하자면 인도상의 범죄는 거의 단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이러한 것들은 승전국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한일 협정에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승계됨으로써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MMO에 있던 어떤 영토 분쟁에 대한 어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논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중일 간에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이 도서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동북아의 경우에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한미 동맹 그리고 이제 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전쟁 과정에서 이런 구도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은 전장 국가이고 일본은 기지국가이고 한국은 전장국가라는 이런 구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어떤 군사력 확장 같은 것들이 이 집단안보 체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양자동맹과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의 군사적인 대립과 긴장이 남아있다. 여기에 비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이 나토 그리고 OSC 유럽 안보기구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안보 체제가 만들어짐으로써 훨씬 더 어떤
이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라든지 또는 국지전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한국 또는 일본이 처한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안보기구, 안보협력기구, OSCE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까지 들어와 있고 스위스, 중립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보다 이렇게 광역적인 집단의 안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유럽에 형성된 데 비해서 동북아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라는 이런 좀 분열된 이런 말하자면 집단 안보 체제의 부재 현상이라는 것이 이 이력과 달리 동북아에 상존하면서 여러 가지 평화 또는 군축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인데요. 1965년에 한일 수교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제 50주년이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원자 폭탄을 맞은 피폭자 문제, 그리고 사할린 동포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각각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극히 최근에 9월 달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 원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액을 외국인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피폭 1세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 같은 것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는 전후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셨던 여러 가지 분들을 위해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와 지원을 하면서 지금 안산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곳에 사할린 동포들이 영구 귀국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위안부 문제이고,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벌써 지금 수요 집회가 1195회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쳤고 1990년에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올해 25년째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일 수교 50주년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위안부 문제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얼룩이진 그런 상태이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더구나 해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쟁점이고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대한 어떤 최대의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런 적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는 아시다시피 65년 이래로 아주 최악이라는 상황일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높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개월째 만났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만약에 10월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과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빨라도 33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관계이다. 특히 지금까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6번이나 있었는데 비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대단히 이례적인 사태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일 양국이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한일 양국의 신뢰도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는 비율은 24.5%이고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을 신뢰하는 비율이 13.9%입니다. 매우 낮은 수치이고 또 앞으로 이제 전망을 봐도 더욱더 악화되거나 현재 이 상태일 것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역대 일본 총리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약 94%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한 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어떤 냉전 상태라고 할까요? 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한일 간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G2 체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체제라는 것이 한일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과 압력 이런 것들을 낳고 있고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중국의 대두와 함께 긴장 상태가 조성된 것 그리고 이제 이 도서 분쟁이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현안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양국의 이런 그 정치 리더뿐만 아니라 외교 당국까지 갈등을 빚어온 것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런 과정에서 많은 상처 입은 한국 국민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이제 그 양국 정부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까지 나서가지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가지고 상호에 대한 어떤 불신감 또는 혐한 감정 또는 반일 감정 같들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일 관계의 현 주소이자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8일입니다.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1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에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오늘 아침부터 많은 이제 그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여기 계신 오코노기 개요대 명호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998년 체제이다. 일본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일본 수상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솔한 사죄를 했고 한국도 전후 최초로 한국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일본이 평화법을 지키면서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한 것 그리고 경제성장 특히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일본이 지대하게 공헌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상호 간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라고 약속한 것이 17년 전 오늘입니다. 그 당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지만 일본 내에서 한류 붐이 일어났고 또 한국 내에서도 일본 문화 개방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일 양국이 하나가 돼 가지고 공동 개최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에 대한 이해 또는 이제 친밀감 같은 것이 매우 높아지면서 김대중 정권기에 처음으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친한 감정이 이 반한 감정을 처음으로 웃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어떤 한일 관계가 크게 전환된 말하자면 동반자 관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 관계로서의 어떤 기점을 구축한 하나의 중요한 원형매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1998년 10월 도쿄에서 파트너십 선언 이후에 공동선언 이후에 서명하신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일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서울과 도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전에 어떤 1965년 체제라는 것이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2002년 체제 또는 98년 체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양국 시민들이 만나는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든 중요한 시민 교류회 또는 문화 교류의 어떤 그 해로서 기록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해법은 있는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윤병세 장관께서 한일 정상회담 또는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문제, 그리고 아베담화,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 세 개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내부에 불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내고 어찌됐건 간에 양국이 일단 타협에 성공한 것, 강제 노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용어 해석을 둘러싸고 약간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은 모처럼 한일 양국이 하나의 합의에 도달한 것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다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국 내에서는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일 전쟁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 나서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5월 말에 윤병세 장관께서 제시하신 유네스코 그리고 아베다마 이 두 개 말고 남은 것은 이제 위안부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은 지난 5월인가요? 4월인가요? 일본의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와다하루키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또 윤미향 씨 그리고 이제 피해자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본의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의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작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일 양국 국장급 협의가 8번 열리고 9번 지금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전되었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외국 신문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거의 막바지 단계 파이널 스테이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뒤로 이렇다 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요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 문제를 점점 풀기 어려운 거 아니냐. 궁극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결국은 한국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수상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추진하지 않는 한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놓여진 문제이고 대통령께서 수차례 8.15 광복절 기념사 그리고 3.1절 기념사 그리고 이번에도 유엔 총회에 가셔가지고 직접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풀지 못하고 결국은 영구 미제로 놔두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한일 양국이 끌고 가야 될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 그리고 한국 측의 어떤 위로 그리고 기념, 기억, 지원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해법을 만들어내면서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8명 피해자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분들이 47분이십니다. 그동안 연평균 10분씩 돌아가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8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47분 살아계십니다. 평균 연령도 90세 있습니다. 내년에 4월 달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꺼내면 꺼낼수록 건들면 건들수록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중간 해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국내에서 비판과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결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를 건너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럴 경우에 과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살아계실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기억하기 힘든 그런 또는 생각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한일 양국이 이번 10월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 본다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해법을 둘러싸고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 측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거듭하고 있어서 과연 100% 열릴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최초로 말하자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수상, 그리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만나서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리커창 총리 자신은 경제통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해도 한일 정상회담이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말에 회의에서 중간 정도의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가져오고, 근데 그런 점에서 좀 더 고위급여에서 한일 양국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정도의 충분한 어떤 입장 표명이 일본 측에서나 한국 정부에서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한일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전에 세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중일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남북 간의 이런 문제들은 도저히 지금의 어떤 동북아 체제로서는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러한 그 다자 간의 협우 체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이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한중일 간의 대화 채널, 이런 것들에 지지받음으로써 육자회담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화해와 관계 개선과, 그리고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파트너십 정신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일 양국이 손을 잡고 동북아의 이런 그 영토 역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솔한 대화,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정말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약간 길어졌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양규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까 토론자 소개할 때는 참석 못하셨던 황영식 논설위원, 논설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분의 토론을 들어. 報道に携わっておりまして、今発表された楊義穂さんとも長い付き合いですが、楊義穂先生の、특징은요. 첫 번째로 치밀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에 아직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과의 비교, 그리고 현재 한일 관계가 놓여 있는 상황, 특히 98년에 한일 파트너십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클라이맥스의 기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그 다음에 한류로 연결되어 가는 그런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시대였다라는, 모두 다 굉장히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만나지 않는다든지, 혹은 만나고 싶지 않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좋은 답을 주지 않을 거면은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외교에 직결시켜서, 혹은 수상들이 정상들이 얼굴을 맞추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지금의 일본과 북한 관계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양교호 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트라우마가 되어버린다라면 저는 사실은 이미 트라우마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더 이상 악화 된다면은 영원히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페이퍼를 냈는데 그 안에 두 가지 그 증거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4년부터 한일 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크로다 후금이라는 분이 지난달에 제가 대담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다 씨가 이야기하기로 지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했다라든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정보밖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는 가장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98년 그리고 2002년 그런 경험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고 500만 명이나 왕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 나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른 회사의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셨는데요. 아사히 신문과 동아일보가 올해 그 6월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이 7%, 한국이 3%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본은 64% 그리고 한국은 87%입니다. 한국은 거의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일본의 경우 6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제 박근혜 정권이라고 해서 그 개인 명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퍼스널한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나 싶은데요. 아베 총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권이 처음부터 아베 씨와 관계를 가져야 됐었던 그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운이 나빴다고 할까요? 이런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정권의 탑이 되었을 때 그 파트너가 항상 똑같다라는 같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죠. 네, 한국에서 오부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부치 총리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7년 전에 오부치 씨는 93년 7월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관계 그 파트너십 선언은 수개월 후에 했습니다. 한일 간에서는 그 토대를 마련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한 총리입니다만 저는 일본에서 그때 취재를 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일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헌법조사회, 헌법 개정을 위한 조사회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법이라는 것을 했고요. 기미가요를 불러라라는 것을 제정하기도 하고 했고요. 그리고 통신방조법이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방청법.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좋지 않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일 간에서 이제 10월에 파트너십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 11월에 또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얼마 전에 오부치 유코 씨의 이야기를 그 따님이 되는데요. 따님이면서 정치가가 된 분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아버지는 금세기 일본이 일으킨 일은 금세기 내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적으로는 이런 일, 그리고 해외적으로는 이런 일을, 국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물론 정보가 이제 한국이나 중국으로도 국제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외교적으로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나 한국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미국과의 미일 안보협력을 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고 있지 않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 구조개혁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 구조개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항목이라고 돼서 제가 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정권은 정의 편이다. 라는 것을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스컴과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매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망가뜨려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사라든지 TV 방송국 간부와 당당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TV 방송에도 출연하게 하고, 특정 TV 방송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TV 방송국에는 언제든지 뛰어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언론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언론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침투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국내 혹은 국제로 이렇게 좀 표정이 다른 얼굴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오부치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한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양보해달라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납치 문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혹은 그것 때문에 납치 문제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2만 명 정도의 유골이 여전히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물론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골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일 관계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 만나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 언론사들도 다 당사자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치가와 센스. 두 번째 토론 넘어가겠는데요. 한국일보의 황영식 실장님부터 역시 8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황영식입니다. 원래 제가 토론을 준비할 때 양 교수 발제문은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실제 발표는 상당히 많이 생략한 형태입니다만은 일단은 아마 그 책에 나온 대로의 내용을 가지고서 전체 발제라고 생각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들이 그동안의 한일 관계의 쟁점, 경과와 현황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 양국 사법부의 태도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정리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지금 오늘 17주년을 맞이한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그 이후에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일종의 원형으로서의 모델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는 당시 도쿄에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한일 어업협정 개정 작업이나 이런 걸 쭉 지켜보면서 얼마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것을 양국 관계 측면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 교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이 끊임없는 갈등과 협력의 연속 가운데서 대일 원칙론과 실용론이 조화를 이룬 시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런 원칙론과 실용론의 조화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원형 모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대부분이 탈역사, 탈과거, 탈쟁점에 치우쳤다. 아마 한국 측에서의 어떤 이쪽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언급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것이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중대한 한계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 총리들이 과거사 반성 사죄 발언을 쭉 해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라야마 다마가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걸로 평가가 됐고 오부치 총리가 밝힌 내용 중에는 무라야마 다마에 나타난 어떤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위에 한국의 피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한일 합병 100년 맞이한 간노토 다마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그냥 아시아 이웃나라에 준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었는데 오부치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의 피해를 언급하고 이런 부분은 과거사 인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진전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과거사에 대해서 더 이상 한국은 연연하지 않겠다고 명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탈역사 탈과거라고 볼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평화나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또는 중국하고의 관계 전체적으로 어떤 제도화하는 단계보다는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 리더십에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98년 당시 98년 체제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일 관계의 전환점은 사실은 그 이전에 왔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본에 기여한 부분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일본과 그런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이 분명히 있었고 또한 그것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의 호응까지 같이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도자 개인으로서 가진 특수한 도덕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사실 납치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자기가 풀어주면서 오히려 자기를 구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런 일본의 인권 중심 태도, 그 다음에 민주적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더 이상 앞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려면은 상당한 반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역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입에서 역사 화해가 나왔을 때 비로소 그런 선언이 힘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한일 양국 관계가 결과적으로 양 국민의 상대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출발점도 그렇고 앞으로의 해결 과정도 결국은 양국의 리더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별로 힘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문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서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양국 정상이 만나지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 되다가는 현재 양국 국민이 보이고 있는 상대국에 대한 태도나 이런 데서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외교의 목표는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그것이 깨어져 있고 그르쳐져 있다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핵심 문제가 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가 있는데요. 양 교수님은 굉장히 우회적이긴 하지만 정대협의 활동이 어쩌면은 부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거론되어 온 양국 해결 방안 가운데 지난 정부 말에 잠시 나왔던 사사의 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결국은 과거의 아시아 여성 기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일본이 어떤 책임을 인정한다는 부분, 보상을 한다는 부분, 나머지 형식적으로 누가 가서 사죄를 전하느냐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차피 일본은 객관적인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어지는 보상금의 성격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원리 원칙대로 해결하면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양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할머니들이 이제 47분밖에 안 계신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뭔가가 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을 한다면은 사실은 상당히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선택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할머니들이나 지원단체에 달려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문제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양국 관계는 안정이라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양국을 위해서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 장기적인 어떤 안정과 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늘 역사를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역사 인식의 문제는 없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교과서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세게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근현대의 한일 관계사 전반에 대하여 모든 것이 일제의 책임이라는 식의 그런 그 역사 한원적 태도가 국내 학계와 일반 국민의 인식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의 잘못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상당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그것을 같이 알리는 작업에 학계는 물론이고 언론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요네무라 선생님 부탁합니다. 8분. すいません、私も日本語で、させていただきます。私は4月 4월에 서울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취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요. 한국에는 20년 전부터 거의 매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국제정치의 갈등 구조죠. 다시 말씀드려서 미중 관계 속에 있어서의 그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경쟁을 하고 이해가 대립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안을 둘러싼 대립구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 한일 시민 사회 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완벽하게 잘 정리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갈등이라든지 대립 그리고 불신감 그 배경에 쌍방 간의 오해라고 할까요? 그 이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리얼리티 있게 논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한국 전문가가 아닌 분들 중에는 그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도 앞서서 김우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관계,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근데 그것을 미국까지 배제하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갈 것인가 하면은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베이징에서 북한 워치를 계속 했었습니다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는 나라죠. 그래서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베트남도 중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아세안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죠. 베트남은 그 외에도 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생각했을 때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 같은 비합리적인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크게 떠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일 관계에 대한 그 한국 측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이상하다라는 거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일본은 중국을 이제 일본이 미국과 한패가 돼서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혹은 일중 간에 그 경쟁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얘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1년부터 14년에 걸쳐서 일본의 군사 지출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본의 재정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군사비와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군비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일본의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중국 위험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문제가 굉장히 격렬해졌을 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이 우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무서워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뭐 군사비 때문에 군비 경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으면서 느낀 중국의 그 위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전제를 말씀드리자면요. 제 생각으로는 일본의 그 책임감 없는 그 도쿄 도지사가 일으켰던 일이 있죠.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그 시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당시 베이징에 있었을 때 그 CCTV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방송국에서는요, 일본과 인민해방군과 그 자위대가 싸웠을 때 누가 더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뉴스와 같은 걸로 이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많은 베이징 시민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죠. 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만 중국 경찰관이 중국 경찰관이 중국 그 데모자들을 이끌고 일본의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에 끌고 갔습니다. 그때 돌을 굉장히 많이 던졌고 유리 150장 정도 굉장히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그때 들고 있었던 플래카드를 보니까 뭐 중국의 15억이 일본에 쳐들어간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 일본에서 그런 보도를 본 일본인들도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일 대목 직후에 대통령 선거 취재를 위해서 제가 서울에 2주일 정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일본의 이자카야 술집, 선술집은요 다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망가뜨려버리고 해서 거의 선술집이 없었는데 서울의 선술집, 일본식 선술집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한국은 일본인들이 살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측의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과했다라는 것이죠. 크게 그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진아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이제 보자면요. 1990년대 초반에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가 철수하면서 동시에 미스치프 암초를 중국이 실력 행사를 해서 구조물을 건조했죠. 그리고 2012년에서 13년에 걸쳐서 스카보로 섬을 이제 필리핀에서 이게 중국이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해서 뺏어버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요, 필리핀의 외교장관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 장관이 그런 필리핀 장관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위협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상만의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군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표현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안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지금 해상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이 지역에서 국지적이긴 합니다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이 격렬하게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는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나요? 자, 소리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창수 선생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요. 8분인데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회자로서 제가 발표자 토론자들께 하나씩 짧은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조금 세이브를 8분 안에 좀 잘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쭉 견눈질을 해왔습니다. 근데 주로 양규호 교수님의 글을 읽고 많이 공부를 했고 양규호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문으로 미리 배포한 양규호 교수님의 글은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양규호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발제문입니다. 네, 오늘 전체 주제가 한일관계 재구축이고 지금 이 세션의 주제가 한일관계 해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관계 해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 의견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통상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이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일본 정책은 근본주의적인 강경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정책이 근본주의적인 강경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매우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호한 점이 한일 관계를 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호한 점이라는 것을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까 양규호 교수님의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사진이 나왔습니다. 2014년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본이 자세 변화를 했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일본 언론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가 반영돼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들이 근본주의적인 대일 정책이라기보다도 모호한 대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정부 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에서 참가하는 전후 과정을 살펴봐도 모호한 점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올해 6월 2일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막후 교섭이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고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아까 양규호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별다른 진전이 없고 협상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관리들의 발언은 이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부드러워졌느냐, 곤혹스럽다. 이런 일본 관리의 말이 일본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근혜 정부의 근본주의적인 대일 정책과 굉장히 다른 모호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협정 5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좀 검토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 50주년 행사 이후에 바로 8월 달에 아베 총리의 담화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일협정 50주년은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베 총리의 8월 14일 아베 담화를 앞두고 한국의 입장에서 아베 총리의 반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한일협정 50주년 행사에 참석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박근혜 정부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일본 언론에 일본 주간지에 실린 슈카켄다이라는 주간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윤병세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한일협정 50주년에 맞춰 일본에 방문한 것은 아베 총리가 내가 말했지 않나 기다리고 있으면 한국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을 가져오게 하는 또는 일본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게 하는 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일 관계를 풀기 어렵게 만드는 일본 정부의 어떤 강경책으로서 순환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객관적인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리고 더 크게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려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아베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을 4월 28일을 주권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주권 회복의 날에 맞춰가지고 워싱턴 DC를 방문해가지고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존 다우어 교수 같은 분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던 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체제가 어떤 복수를 바탕으로 한 평화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평화라는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청산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베 총리 행보는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일 방위라인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일 방위라인의 개정은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1951년도에 미일 방위조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1960년도에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가이드라인이 1차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이드라인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러한 쭉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다면은 일본의 자위대의 주변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 199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1차로 개정을 할 때입니다. 그때 주변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 사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는 이 주변 사태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주변 사태를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일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당시의 가이드라인 97은 지리적 개념이었다. 이제 주변 사태의 범위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지역으로 확대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있어서 주변 사태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추구해왔다고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또 날카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기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과거사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우리 미래를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든가 또는 노무현 대통령도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마찬가지이고 노무현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시도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한일 관계가 아까 어느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아주 초보적인 디딤돌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초보적인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는 어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와 미래의 지향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일 관계에서 이런 과거사와 미래 지향성을 균형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경제와 문화 교류,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 세 번째로 정치, 이 세 가지 영역을 각각 분리하면서 세 가지 영역을 3차원으로 동시변형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력은 한일 정상회담이 정점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아까 우리 황영식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신뢰의 초보적인 것들을 만드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 때는 한일 관계의 기초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919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상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저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상임 임시정부 100주년의 시점이 된다면은 일본에서도 아베 정부가 바뀌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본의 평화헌법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는 적어도 2019년 정도에 더 이상의 그 시점이 된다 한다면은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정체시켜 놔야 되는 넣을 수 없는 한일 관계를 과거사 문제 때문에 정체시켜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이 될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다음 정권에게 만들어주는 것을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장수 네. 저희가 시간이 20분 남아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짧은 질문들을 하나씩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리시바를 다 좀 끼십시오. 네, 이시가 선생님. 레시바 끼고 있어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물론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정부, 또 정치인, 지금은 아베와 박근혜의 콤비네이션이지만 조금 좀 불편한 콤비네이션이죠. 이게 아까 얘기한 리더십 의 만남일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불편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정부와 정부의 관계 외에 다른 채널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를테면 시장도 있고 또 혹은 시민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요 다음 세션에서 시민사회의 관계가 아마 지금 한일 관계의 불편한 것을 풀어내는 해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션도 이 두 번째 세션의 제목도 한일 관계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 두었기 때문에 해법을 찾을 수는 없겠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외교 영역에서 정부와 정부가 외교의 영역에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흔히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입구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entrance인데 입구론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외교 아젠다의 여러 것들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를 프라이오리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프라이오리티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일 관계가 경화된 프라이오리티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입구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입구론은 또 다른 말로는 조건부적 해결 방식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남북관계도 그런 정리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정책이 비핵 개방 3천이었는데 비핵이 입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되지 않는 선 조건이 되어버린 이게 이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지금 역사 문제, 위안부의 문제가 경화된 딱딱해진 프라이오리티로 앞에 놓여져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입구론과 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병렬형일 겁니다. 아젠다를 여러 가지로 병렬하게 하는 것인데 병렬적으로 놓고 보는 거죠. 어느 것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가 이제 병렬형 전략일 텐데요. 제가 던질 질문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왜 병렬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병렬형 전략이 불가능해져 있나를 저는 한 분씩께 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김창수 선생이 말하는 아까 3차원적인 뭐 협력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텐데 오히려 저는 우리 세션에서 해법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화되어 있는 이유 혹은 병렬형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제가 단답식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인 것 같다. 이렇게 1분씩 한번 대답하실까요? 그럼 양 교수님부터. 뭐 거의 뭐 청문회 수준. 한일 간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가 이제 입구론에서 입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는 이제 장관급 회담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아닙니다. 이미 지금 한인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 3월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 회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결과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입구론이 되고 있거든요. 위안부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건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입구론하고 출구론을 병행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위안부 문제는 저는 이제 좀 이 시기라는 것이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사죄하고 보상인데 사죄하고 보상은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다 돌아가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보기로는 2, 3년 뒤에 다 돌아가신다. 지금 평균 90세인데 그러면 어떤 사죄가 의미가 있고 어떤 보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보상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사죄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입구론, 출구론, 특히 출구론의 측면에서 시간을 타이밍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론에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젠다 자체의 중요성일까요? 그건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스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거꾸로 간 경우가 이제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틀린 점은 뭐냐면 그렇게 스윙은 없다. 스윙은 없고 이제 신중하지만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의 원인이 리더십 스타일이라면 해법은 참 어렵네요. 리더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치가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私の意見は違います。 입구론이 되어버린 그 이유는요. 반대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프라이오리티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꼭 이야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찾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 있어서의 그 대중문화 개방이 아직 100% 되지 않았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보장도 한미 관계에 그리고 미일 관계는 잘 되는데 왜 한일 간에서는 안 되냐라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은 놔두고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내에서의 여론이 그 성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론이 되어버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식 실장님. 네,
저는 현재 한일 관계가 이구론에 단단히 묶여서 왜 병렬형이 되지 못하느냐,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데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역시 리더의 정치적인 선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남북 문제하고 굉장히 성격이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잘 되면은 좋은 건데 조금만 어긋나면은 정치적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란 존재가 한국에는 좀 역사 감정상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 다 감내하고 떠안고서 치고 나갈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게 됐고, 특히 현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에 FTA 관련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서 취임하자마자 맥을 못 쓰게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그런 국내 정치 외적 의제를 가지고 발목이 잡히지 않겠다는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연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일구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잘못되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베 담화에 아베 총리가 처음 취임하고 나서 나왔던 얘기는요. 아베 담화에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표현이 두 군데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정부가 입구론에 서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게 된 것 같다라는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중간부터 병렬형으로 바꾼다면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바꿨다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위안부 문제가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조금은 병렬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김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아니 그냥 입구론이라는 말 자체에 너무 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게 뭔가가 좀 경화되어져 있다는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입구론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보통 입구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협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비에트 협상 시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풀어나가는 그런 협상 전략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인식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나중에 풀어야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소비에트식 협상법은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작은 통로론,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스테리인데 저는 여기 이제 오늘 또 이치가와 하야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2013년 2월 22일 날 아베 총리가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인 아베 총리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내 조부 기스노부스케 전 총리의 벗이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내적인 또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외손자인 기시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인 아베 수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는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요인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런 것까지도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7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발표하신 분 뭐 꼭 말씀해야 될 게 뭐 질문이 나온 게 있으면 한 2분만. 네, 그럼 이제 한 2분을 쓰시고요. 제가 2분을 쓰고 그렇게 하시죠. 네. 황영식 논설시장께서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하셨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당시 이제 1998년에 10월에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이 탈역사, 탈쟁점, 탈과거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그게 약간 정확하지 못한 지적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폭증되고 있는 이런 그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같은 걸 볼 때 지속 가능한 어떤 한일 간의 합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정상 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좀 어떤 레토릭적인 어떤 차원에서 물론 이제 다양한 것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또는 제도 같은 것이 확실히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게 쟁점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한일 간의 시민사회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결코 선순환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떤 시민단체를 비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연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내에서 오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을 하나로 본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한중 역사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그런 뭐 일본 말로 한다면 뭐 찌개구찌 욕이라고 합니다만 약간은 외부에서 약간 이 문제를 국제 이슈화 시켜가지고 일본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런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에서의 어떤 일본 내에서 어떤 좌우의 어떤 이념적인 갈등 또는 이제 지나친 과거사 피로 증후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조금 제가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세션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일 텐데요. 아까 연애문화 선생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19세기 말에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경로를 결정했던 담론 중에 하나가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두려운 존재라는 뜻이죠.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했던 영국이 만들어둔 일종의 담론 구조였고 이 담론을 일본도 수용을 하고 초창기에 중국도 수용을 합니다. 한국도 수용을 했다가 나중에 거기 그 담론 구조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20세기 초반에 영국이 부상하는 독일을 어떻게 보았던가도 당시 영국의 외상이었던 크로우라는 사람이 독일의 무장과 군사력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담론이 이후에 영국의 국방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죠. 저는 중국 위협론을 21세기 초엽의 중국 위협론은 그냥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요네모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현실이 뭘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위협이라는 그 실제 하는 현실일까? 그렇지 않으면 담론의 수용일까? 어떤 그 중국 위협론이라는 담론의 수용 속에서 중국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일까? 중국 위협론이라는 담론이 만약에 중심적 담론이 되어버리면 중국의 국방정책도 중국의 안보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짜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의 전략도 이익도 위협론이라는 담론 구조가 나중에 국익도 전략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과연 중국 위협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현실일까 담론일까 하는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번 학술회의 심포지움을 만들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98년도 한일 파트너십의 선언입니다. 김대중과 오부지의 지나고 보니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혹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가 또 특정한 시기에 리더십이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 케미가 맞는다고 그러는데 케미가 맞는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굉장히 한일 관계에서는 운이 좋았던 시기였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게 관계는 정치적 리더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박근혜와 아베의 콤비네이션에서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지역의 문제보다는 단기적 정치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느낌. 박근혜도 아베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내 정치적 지지도에 초점을 두고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게 아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지역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은 유럽 통합의 초기에 지역적 협력, 지역적 공동체 그리고 지역 통합의 희망과 꿈을 가졌던 유럽의 정치인을 한번 반면교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 좋은 리더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두 다 국내의 정치적인 목적, 단기적인 목적,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조금 영어로는 prudent leadership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prudent가 신중한 좋은 리더십을 요구해야 하는 시대, 시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한일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해법은 여러분 다 느끼셨지만 해법은 무엇인가라고 세션에서 물었지만 해법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찾아야 되는 과제를 느끼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